리플은 국제 송금이라는 에스크로 계좌라는 거의 5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이 두 코인도 한국인이 당연히 좋아하지만 한국에서 진짜 핫한 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리플인데요.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치고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는 코인입니다. 비트와 이더를 제칠 정도면 국민 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리플이 도대체 어떻게 한국에서 국민 코인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리플의 탄생 배경, 특징, 그리고 한국에서 왜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그 역사가 긴데요. 2015년에 등장한 이더리움이나 2020년에 등장한 솔라나 같은 코인들보다 몇 년이나 더 빠른 2012년에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크리스 라센과 제드 맥칼렙이 설립한 리플랩스라는 회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리플랩스를 설립할 때 비트코인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리플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의 목적은 탈중앙화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뒤엎는 것이었다면 리플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협력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탄생 목적이었습니다. 리플은 3가지의 비전을 갖췄는데요. 바로 빠른 거래,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 마지막으로 중개은행 없이 가능한 실시간 정산 시스템이 바로 그 3가지 요소입니다. 당시에만 해도 이 3가지 비전은 굉장한 혁신이었는데요. 그럼 리플이 이 혁신적인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바꿔나갔을까요? 네, 리플은 비트코인과는 분명하게 다른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감기가 있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고정된 공급량입니다. 비트코인도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차이점이 존재해요. 비트코인은 채굴을 통해 매일 코인이 새롭게 생성되는 방식이고 리플은 처음 시작될 때 모든 코인이 이미 한꺼번에 발행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리플의 총 공급량은 1000억 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은 채굴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중 상당량을 리플을 만든 리플랩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리플은 중앙화와 탈중앙화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리플은 비트코인처럼 완전한 탈중앙화는 아닌데요. 리플랩스가 리플의 유통량과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리플랩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꽤 흥미로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바로 에스크로 계좌라는 중립계좌 시스템을 활용한 건데요. 에스크로 계좌란 쉽게 말해서 잠금 장치 같은 시스템입니다. 리플랩스는 리플의 상당량을 이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두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매달 10억 개 정도의 리플만 유통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10억 개 중 사용되지 않은 리플은 다시 에스크로 계좌에 반환이 되는 방식입니다. 결국 리플은 이 중앙화와 탈중앙화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찾아갔고 실용성과 동시에 효율성까지 확보하기 위한 독특한 전략을 만든 거죠. 마지막 특징으로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리플은 한 거래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수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제 간의 송금에 이상적인데요. 리플 네트워크 자체의 기본 거래 수수료는 0.00001 XRP로 몇 초 안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리플 하나의 가격이 대략 3,000원대 정도이니까 사실상 수수료가 거의 공짜 수준인 거죠. 나중에 리플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1만원 혹은 1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먼저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게 많은 나라죠. 특히 2017년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의 원픽으로 꼽혔던 코인이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그럼 리플은 왜 이렇게 한국에서 유독 인기가 많았던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게 2017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리플의 가격은 몇백 원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수백만 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가격도 수십만 원이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훨씬 저렴한 거였죠.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코인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겠죠. 게다가 당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적었을 때죠. 그래서 가치 저장소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시절에 리플은 국제 송금이라는 실용적인 목표가 확실히 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는 다르게 뭔가 조금 더 가치를 파악하기 쉬웠다는 것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또 리플은 다양한 대형 파트너십과 프로젝트 확장을 통해 한국 내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는데요. 특히 일본의 SBI 홀딩스가 리플에 무려 3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초반부터 힘을 실어줬죠. SBI와 리플은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 법인을 설치해서 일본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국제 송금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고, 리플이 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리플은 진짜 금융 시스템에서 쓰이는 코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한국 투자자들을 야수의 심장, 레버리지의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큰 투자를 선호하는 그런 투자 경향성이 많다는 뜻인데요. 리플은 이런 투자자들에게는 딱 알맞는 코인이었습니다. 왜냐? 2017년 9월 말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100일 동안 무려 25배나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비트코인도 변동성과 상승폭이 엄청났지만 그보다도 훨씬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리플이 많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당시 리플은 하나로 4,000원대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황금기를 맞았던 역사가 있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리플의 가격을 억누르고 있는 최대 약재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리플의 황금기를 송두리째 흔든 최대 약재 2020년 12월 SEC는 리플에 대해서 야 너네 이거 불법 아니냐? 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리플은 분명 증권인데 왜 우리한테 등록도 안 하고 13억 달러나 되는 리플을 팔았냐는 거죠. 이에 대해 리플의 반응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네, 리플은 아주 강력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리플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 급락을 했고 미국 내 주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여러 거래소가 리플을 상장 폐지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리플은 정말로 증권인가? 리플 측에서는 리플이 화폐로 설계되었으며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리플랩스는 리플이 국제 송금과 결제를 위한 도구일 뿐 투자 상품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SEC는 리플의 경영진이 리플을 마치 투자 상품처럼 판매하고 홍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하나 들죠. 13억 달러 정도면은 벌금을 내고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리플은 계속 싸우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이 싸움은 단순히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리플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벌금을 내고 끝내면 SEC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리플이 증권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될 겁니다. 그럼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과 리플의 활용성이 크게 제한될 위험이 생기게 되죠. 다른 은행들도 증권 규제를 받는 자산을 다루는 걸 당연히 꺼리게 되겠죠. 리플의 창시자 크리스 라센과 제드 맥칼렙은 여전히 리플이 중앙화 기관의 통제 없이 송금과 결제에 쓰이는 디지털 화폐로 자리 잡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2023년 7월 리플은 소송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미국 법원이 리플이 공개 시장에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기관에 판매한 리플은 증권성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 판매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리플이 증권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 것이죠. 이 판결로 인해 리플은 암호화폐 역사에 남을 큰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SEC는 일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소송은 아직 완전히 마침표를 찍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리플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최근 리플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사건이 발생했죠. 왜 때문일까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 SEC의 수장이었던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사임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후임으로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애킨스를 새로운 SEC 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서는 그동안 리플을 억누르고 있던 이 규제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커졌고, 리플은 당연히 이 변화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로 떠올랐겠죠. 그러면서 최근 리플의 가격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드라마틱한 급상승을 했던 것입니다. 게리 겐슬러가 사임 발표를 한 이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5배나 상승을 했는데요.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성 기대감으로 인해 리플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리플의 향후 호재들과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리플의 탄생 배경부터 특징, 한국에서의 인기 비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변화들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국제 송금과 결제를 혁신하려는 디지털 자산으로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와 시장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변화가 리플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리플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